이거는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미국 연준도 그렇고 관세는 물가의 상승 요인이다라는 데에는 전부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관세가 일시적인 물가의 상승 요인이다라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관세 정책. 이번에는 뭐 영화에까지 관세를 때린다. 뭐 이런 소식도 들려왔어요. 네, 지금 이 관세 이슈는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남은 건 한국이죠. 어떻게 흘러갈지 또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갖고 미국을 대해야 할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팀장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뭐 욕조, 주방, 수납장 이런 것까지 보면서 관세 부과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영화? 이게 예.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부과하는 데서도 기준을 잘 잡아야 될 텐데요. 근데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너무 전방위적으로 여러 곳에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관세 쪽에 있어서도 혼선이 빚어지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의약품에 대한 관세 네. 이렇게 굉장히 촘촘하게 하나하나 늘려가고 있잖아요. 미국의 소비자들한테도 좀 불편함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관세를 부과했다가 유예를 한 적들도 있고 그래서 관세 자체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이게 적용되는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투자를 갖다가 저해하는 네.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이 관세 불확실성이 빨리 거쳐야 되는데 지금 뭐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 합의가 끝났잖아요. 네네. 유럽 15% 잡았고 네네,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네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3,500억 달러에 투자하고 아무래도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있죠. 거겠죠. 예. 예,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제 이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한국과의 관세 이슈네요. 다른 네, 나라는 그렇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그쪽이 되는 거겠죠. 네. 다른 나라의 관세율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관세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이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뭐 그런 모습도 보이던데 그 성장률 둔화 이 측면에서 볼 때 유럽이 받는 타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대미 수출을 하거나 이런 때 관세가 이제 적용이 되니까 아무래도 유럽도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은 관세 자체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 부담이 되게 크다고 해가지고 아마 이제 뉴스에서만 보셨겠지만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재정 부담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부 부채가 너무 높아가지고 최근에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프랑스의 부채 문제로 인해 가지고 프랑스의 국채 금리가 재정 취약국인 이탈리아의 금리보다 뭐 높아졌다, 뭐 비슷해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결국에는 정부 부채가 많아진 상태에서 국가 부채가 많아진 상태에서 이게 이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의 경제 성장이 좀 탄탄하게 받쳐줘야 돼요. 근데 국가의 경제 성장이 탄탄하게 받쳐주면 이자를 부담할 수가 있거든요. 부가가치 창출이 많으니까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도 관세 영향도 있겠지만 성장 둔화 요인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럼 프랑스의 성장이 쪼그라드는 상태에서 이 결국에는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향후에 계속 비제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 보면은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 대한 부채 부담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유럽 경제에는 좀 짙은 먹구름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미국 특히 뭐 트럼프가 추진하는 관세 정책의 방향이라는 게 다른 나라한테 증세해서 미국은 감세하겠다는 거잖아요. 감세하고 관세가 서로 네네. 맞물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참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안의 핵심은요, 세 가지입니다. 관세, 감세, 그다음에 규제 완화거든요. 규제 완화.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그 재무장관인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얘기를 해요. 의자가 있으면 산발이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 감세, 규제 완화가 이 산발이 의자의 하나하나의 다리다. 네. 그래서 관세만 갖고 뭐라고 하지 말고 감세만 갖고 뭐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관세를 부과하면 필연적으로 성장의 둔화가 나타나요. 교육의 감소 때문에 예. 성장에 충격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4월 2일 날 해방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관세를 대규모로 부과하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이 같이 흘러내렸고 미국 경제도 되게 힘들어질 것이다 이랬어요. 네. 이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관세 부과를 갖다가 90일을 연장을 해요. 유예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감세안을 빠르게 통과시킵니다. 그게 OBBBA라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세 법안은 성장을 부양을 하게 돼요. 그러면 다시 설명해드리면 관세는 성장을 무너뜨리잖아요. 감세는 성장을 만들어줘요. 그럼 둘이 퉁이 쳐지는 거죠. 상쇄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감세는 세수가 부족해지니까 재정 적자를 늘려요. 그런데 관세를 통해 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무슨 얘기하냐면 예상보다 잘 거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연내 3천억 달러 목표로 했는데 5천억 달러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면 관세를 통해서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드리면 감세는 성장을 부양을 하면서 관세의 성장 충격을 완화시키죠. 관세는 세수를 늘리면서 감세로 인한 재정 충격을 갖다가 완화시키죠. 그래서 둘이 기가 막히게 완충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조금 전에 왜 미국 소비자들이 네네. 관세
관세로 인한 어떤 물가 부담을 감수해야 할 거라고 하셨지만 네네. 제가 볼 때 관세와 감세가 같이 가는 거라면 그럼 결국 이제 미국 기업들은 감세 덕분에 더 투자할 수 있고 소비 여력을 늘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결국 미국은 손해 보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그러면 감세를 했었을 때 관세하고 감세를 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성장을 부양하고 관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잠깐 한번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돼요. 뭐냐면 말씀하셨던 게 현실화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관세를 바라볼 때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럼 그 관세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누가 부담을 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하는 업자예요. 근데 관세가 부과가 되죠. 그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짜리를 수출해요. $100짜리 수출하는데 관세가 10%가 부과가 돼요. 그럼 이게 110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소비자는 110원을 주고 사야 돼요. 그럼 110원을 주고 산다는 얘기는 100만큼은 저한테 주고 10만큼은 관세로 미국 정부에 관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핵심이 뭐냐면 관세는 미국의 소비자가 부담해요. 일반적인 이론에서는. 근데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얘기는 그거죠. 그거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냐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관세를 부과했는데 저는 미국 시장이 너무 소중해요. 수출을 해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너무 소중해서 10% 관세를 부과했는데 110으로 팔면 안 팔리고 딴 사람이 장사를 다 해먹게 돼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수출을 해야 되냐면 100으로 수출을 못하고 관세 10%잖아요. 90으로 수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90에 10% 관세에서 99가 아니라 100이라고 해볼게요. 100으로 그냥 소비자들이 사게 되죠. 그럼 소비자는 100이라는 돈을 냈죠. 100이라는 돈을 내는데 90만큼만 저를 주고 10만큼은 세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관세를 10% 부과를 했지만 사실상 그 10% 관세 부과의 충격을 고스란히 해외 수출업자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갖다가 다른 나라한테 관세를 전가할 수 있잖아요. 만약 다른 나라 기업들이 자국의 기업의 마진을 줄이면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은 이익 구조만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초기에는 그렇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봤었을 때에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다른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잖아요. 이 나라들이 관세를 갖다가 자기들이 다 떠안고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느낌이 있다라는 그 데이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관세를 과연 누가 부담하느냐, 이 관세 부담의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해석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관세 얘기를 하는 게 미국은 이 관세를 통해서 무역 적자하고 재정 적자, 이 네. 쌍둥이 적자를 다 해소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최근에 관심 받는 게 그 미란 보고서. 그게 그러니까 미국 국채 살 때 뭐 수수료 내라. 쉽게 예.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결론적으로는 그걸 담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논리까지 가는 이유가 이런 거죠. 미국은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주고 계속해서 달러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계속 쌓이는 구조죠. 그리고 다른 나라는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쌓여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무역 적자가 쌓이는 것에 대해서 이건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다. 너희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황금 시장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건 이제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경제학의 이론에서는 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 국가 있잖아요. 무역 적자를 겪는 국가의 통화 가치가 약해져요. 그럼 이 통화 가치가 약해지면 달러가 약세로 된다는 얘기죠. 달러가 약해지게 되면은 저쪽 나라들한테 수입을 할 때 달러가 약해지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달러가 약해지니까 오히려 미국의 수출이 유리해지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무역 적자가 해소되는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서 무역 적자가 해소되는 이런 선순환 과정을 일반적으로 겪어요. 근데 미란 보고서에서 주목하는 건 달러가 약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달러가 왜 약세가 안 되는데 했더니 다른 나라가 달러를 벌었잖아요. 이 많이 벌어들인 달러를 가지고 그대로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국채를 사거나 그러면은 미국의 국채를 사거나 할 때 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자국 통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달러가 약해져야 되는데 무역 적자 때문에 달러를 사면서 들어오는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달러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그럼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수출이 잘 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해소하기 위해서 과도한 달러를 갖다가 과도한 달러의 강세를 조절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달러 강세를 조절해줘야 된다. 이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국에 유리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미국의 자산에 투자해서 이자까지 받아가지 않냐. 그럼 이자는 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지는 미국에 투자를 할 때는 이 자본이 국경을 넘어올 때 어떤 세금을 따로 걷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경세 같은 것도 내야 된다고. 그래서 미란 보고서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 무역 적자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고요.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의 강세를 갖다 해소할 필요가 있고 부적절하게 달러의 강세로 굉장히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이 무역 흑자국들 있잖아요. 이 국가들한테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는 게 맞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 미란 보고서가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 들으면서 자꾸 그 과거에 미국하고 일본 간의 플라자 합의 예. 이게 떠오르거든요. 네네. 약간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형태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형태의 폭력적인 달러의 약세, 엔화의 강세는요. 인위적인 달러 그렇죠. 약세죠. 예. 그렇게 진행하긴 쉽진 않아요. 그게 인위적인 달러의 약세를 말씀드린 게 이유가 뭐냐면 딱 1년 만에 1달러에 250엔이었던 엔화 환율이 1년 만에 120엔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엔화가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로 따지면 1,400원 하던 게 1년 만에 7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환율이 너무 크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뭐냐면은 그 나라의 어떤 수출 구조라든지 이런 걸 다 뒤흔들어 버리게 됩니다. 네. 근데 참고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 외환 시장이 훨씬 더 커져 있어요. 그래서 개별 국가들한테 그렇게 진행을 하긴 쉽진 않고요. 얼마 전에 일본 중앙은행 총재 중에 옛날에 구로다 총재라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 구로다 총재하고 인터뷰를 할 때 기자들이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플라자 합의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제2의 플라자 합의 가능성 그랬더니 그때하고 지금은 너무 다르다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특히 이제 만약에 한다면 일본하고 유럽이 그 타겟이 될 텐데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연합이 돼 있잖아요. 그때하고 달리 네. 그때는 서독이었거든요. 마르크와. 근데 지금은 유럽 연합이 되면 유로화가 되면서 수많은 국가들이 열리잖아요. 예. 그럼 각 국가들하고 재무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래서 환율에 대한 압박보다는 관세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예. 얘기하는데 저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달러 어떤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달러 강세로 가야 하는데 이 달러 약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단순히 환율이 높고 낮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글로벌 지배력 이걸 예. 해석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이제 네. 그 말씀이 정확한데요. 이게 사실은 모순이에요.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달러의 약세가 맞아요. 필요하고요. 달러의 패권을 지키려면 달러의 강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뭘 원하냐? 혹자는 달러 약세를 원한다고 하시고 혹자는 달러의 강세를 원한다고 하시고 이게 네, 헷갈려요. 헷갈려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의 약세를 통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되 달러의 약세를 통해서 단 달러의 패권을 흔들 정도의 빠른 달러의 약세, 달러의 패권을 흔들 정도의 과도한 달러 약세 이거는 억제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 달러가 옛날처럼 그 플라자 합의 때처럼 반토막이 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제 굉장히 좀 미국 자체에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자 합의의 가능성, 제2의 플라자 합의의 가능성 좀 낮춰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이제 다른 이게 결국엔 외환 시장의 구조가 바뀐 것도 있겠지만 미국 자체 달러 패권 유지에 대한 구조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도 그걸 아마 신경을 네네.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탈달러 얘기가 나왔을 네, 때도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까 결국 관세 90일 유예 네, 그렇죠. 이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코라는 별명도 그때 네, 생긴 그렇습니다. 거고. 네네. 예. 지금 보시면 이제 타코라는 말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한테도 압박하는 것들 보면은 옛날 같으면 물러섰을 텐데 물러서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금융시장이 굉장히 안정성을 보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다른 어떤 형태로 또 금융시장이 흔들리거나 미국 달러 패권을 훼손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나 하면은 또 타코가 재현될 가능성들도 있겠죠. 근데 아마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결국 관세 정책이 계속되면 미국의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그런 전망은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물가가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네. 그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미국 연준도 그렇고 관세는 물가의 상승 요인이다라는 데는 전부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관세가 일시적인 물가의 상승 요인이다라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라는 게 뭐냐면 연준이라든지 이런 데서 바라보는 물가는요. 전년 대비 올해 물가 상승률이에요. 근데 매년 물가를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매년 관세를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세의 인상이라는 거는 올해 물가 상승률엔 영향을 주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네. 그러면 올해 정도 영향을 주면 내년에는 이 물가 상승률이 결국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맞다, 팩트다.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인 물가의 상승이다. 그래서 일시적인 물가의 상승까지 일일이 다 염두에 두면서 통화 정책을 쓰는 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연준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감하는 맞네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만 던지는 게 아니라 이제 관세를 던져가지고 성장이 흔들릴 거라는 우려를 감세로 메우겠다. 네, 그런 얘기 같이 섞여 이렇게 있는 거죠. 정리하면 네네. 되겠네요.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나올까요? SLR? 예, 은행이 예, 국채를 그렇습니다. 살 수 있게 하는 거. 근데 이제 결국에는 국채 대표적인 매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게 왜냐면 이제 미국이 이제 부채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럼 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돼요. 근데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면 결국에는 국채 금리가 더 뛰어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없게 되면 더 높은 금리의 그렇죠. 돈을 빌릴 수밖에 예. 없잖아요. 부채의 부담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사이즈가 큰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 억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에는 누군가 국채를 갖다가 투자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걸 접근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던 은행들의 대출 규제라든지 은행들의 자본 규제를 완화해 주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미국의 국채를 사니까 아무래도 국채 투자를 해주니까 국채 금리가 안정되는 요인이 그렇겠죠. 될 수 있고요. 뭐 최근 보면 뭐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나오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발행을 할 때는 이게 미국 국채하고 연동을 시켰거든요. 네. 그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것들도 국채 시장의 안정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지니어스 법안 통과된 것도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지니어스 법안의 핵심이 규제 그거죠. 완화 중 하나로 네, 보면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완화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그런 구조의 규제 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이 사이즈가 한 2,500억 달러? 네, 그 정도 나오게 됩니다. 벤센트 장관 얘기로는 더 커질 수 있다. 2조에서 3조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그만큼 미국 국채 시장을 안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80% 정도는 단기 국채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예. 거의
장기 국채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신에 이렇죠. 단기 국채를 투자하게 되면은 장기 국채 쪽에는 수혜가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단기 국채 쪽에 수요가 넘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재무부에서 국채를 발행할 때 장기 국채의 발행보다는 단기 국채의 발행을 늘려버리면 돼요. 네. 그러면 단기 국채의 발행을 늘리게 되면은 단기 국채 쪽에는 수요가 워낙 풍부하니까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도 이게 소화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장기 국채 발행은 별로 안 하니까 아무래도 장기 국채 시장은 안정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마 이제 패턴을 잡아갈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과연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느냐? 네. 예,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그거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 그랬는데 조금씩 약간 이게 재정 적자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코인 시장을 더 키우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기대감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지니어스 법안에서 말하는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 곳에서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프로그래머블 머니라고 하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 같은 걸 심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화폐다. 이런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굉장히 활성화시킴으로써 미국의 부채 부담을 낮추는 이제 그런 요인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지니어스 법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베센트 장관이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장기 국채 공급을 줄이면서 단기 국채 공급을 늘려서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그렇죠. 그 전략으로 가는 거 예, 아니에요? 그렇죠. 단기 네. 국채는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수요를 늘리게 되니까요. 이걸 받아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10년짜리 그 장기 국채 금리 낮출 때는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야 되는데 사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려면 유가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유가 흐름이 지금 작년에 70달러를 넘던 게 지금 60달러대 초반으로 떨어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50달러대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호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유가의 하락이 이제 되게 중요한 이유가 물가를 안정시킬 때는 일단 경기가 둔화되면 수요가 줄어들면서 물가가 안정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그렇죠. 패턴이에요. 근데 경기가 둔화되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공급을 늘려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럼 공급을 늘렸을 때 물가 안정 효과가 높은 게 에너지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은 전방위적으로 물가에 결국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가격, 유가를 좀 낮추려고 하는데 미국의 어떤 에너지 기업들한테 산유량을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중동 국가들한테 원유 증산을 해가지고 특히 오펙 국가들이죠. 원유 증산해가지고 유가를 안정시켜야 된다 이런 압박들을 하니까 작년까지는 증산을 안 하고 버티던 감산을 하면서 버티던 사우디가 최근에 보면 증산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유가를 안정시키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최근에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드릴 베이비 드릴 예, 이걸 그렇습니다. 통해서 국채 금리를 그렇죠. 낮추려는 마니케 전략. 얘기죠. 결국에는. 굉장히 정밀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생산하게 되면은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과잉 생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질 정도로 생산을 하는 거는 미국 에너지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네.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미국 행정부의 스탠스에 그대로 맞출 것이냐 여기엔 마찬가지로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이유가 됩니다. 네. 최근에 벨센트 장관이 유독 그 일본 금리에 관심을 갖는 듯한 그런 네네. 언급을 많이 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일본 금리 인상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일본에 지금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거 못하러 일본 왜 미국의 재무장관이 일본 신경을 왜 쓰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니까 물가가 꽤 높아질 수 있다 미래에는 네. 이런 이제 기대가 생겨요. 그러면 일본의 단기 금리는 되게 낮은데 장기 금리가 되게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일본의 장기 금리 30년, 40년짜리 금리는 우리나라 금리보다도 높아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일본의 장기 금리가 뛰면은 이게 미국의 금리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미국의 장기 금리가 내려와 줘야 되는데 일본의 장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막혀가지고 못 내려와요.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예. 그러면 이제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일본이 짜증나죠. 장기 금리를 낮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해야 돼요. 그럼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려면 단기 금리를 끌어올려서 인플레이션 기대를 망가뜨리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망가지게 되면은 일본의 장기 금리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 금리가 이렇게 돼 있고 장기 금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금 계속 이게 높아지니까 부담인데 단기 금리를 올려서 장기 금리를 낮추면 미국도 장기 금리를 낮추는 요인이 되니까 이런 부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도 최근에 재정 지출 증가로 그 네.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결국 일본하고 독일 이런 다른 나라의 장기 국채 금리가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네, 그렇죠. 국채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걸 이제. 걱정하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예.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제 다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게 안 내려오는 거죠. 베센트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되게 초조할 겁니다. 이런 거는. 일본은 그럼 한 10월쯤에는 금리 인상하려나요? 10월하고 12월 중에 한 번
정도 인상을 시장에서는 좀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중에 한 번은 하게 될 것 같다고 저희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도 10월에 금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10월하고 11월에 금통위가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이제 원래 시장에서는 10월 정도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장률 둔화가 좀 이제 성장률이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주택 시장이 좀 다시 불안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좀 준동을 하는데 만약 이런 경우에 잘못해서 금리 인하를 하면 주택 가격이 너무 세게 뛰면서 가계 부채가 폭증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만약에 주택 시장이 계속 불안해지고 가계 부채가 재차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면 특히 추석을 전후해서 그러면은 10월 금리 인하도 조금 신중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현재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만 10월, 11월 중에 그러니까 언제 하든지 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은 좀 시장에서는 언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집값 상승 그게 부담이죠. 때문에 부담이 돼서 예. 금리를 이렇게 쉽게 내릴 수 있을까 싶기도 예, 그렇죠. 하거든요. 성장에 대한 지원은 해줘야 되는데 집값이 부담되고 가계부채가 부담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오 단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참 각 나라들의 전략과 이해관계 그리고 그에 따른 뭐 리스크들이 서로 맞물려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 관세와 환율 시장은 참 전망이 어렵겠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슈에 따라서 워낙 변화무쌍하게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요. 환율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때에는 이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투자자분들한테 좀 네. 당부하고 싶은 한 예, 말씀? 이게 저도 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올해 환율을 봤을 때도 그러거든요. 연초에는 달러가 계속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1,470원 할 때는 1,500 충분히 넘는다 이랬다가 이게 5월 정도에 1,350원 밑으로 내려오니까 달러는 계속 빠진다 이랬다가 지금 또 이제 달러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정책에 따라서 이 환율의 변화가 굉장히 변화무쌍해요. 속된 말로 환율은 귀신도 모른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예측하면서 투자하시는 것들보다는요. 조금은 긴 호흡에서 분산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조언해 드립니다. 사실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은 또 변화무쌍한 이 환율 시장과도 맞물려 있으니까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가득할 때는 뭔가 좀 장기적인 그런 호흡을 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오건영 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